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 기간에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과 북핵 문제 해법 마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한때 발령되고 신칸센과 철도 운행이 정지됐지만 원정 등의 이상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다던 북한 어선이 부두에 정박해 주민들과 대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 경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이미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정상의 통화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그만큼 아주 전향적인 대화였을 텐데 거기서 곧바로 정상회담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G20 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별도의 한중 회담을 갖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 주석은 일본에 가기 전에 북한을 먼저 들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북핵 문제에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간 무역 협상도 중대 분수령을 맡겠죠.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아주 기분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we have a chance. I know that China wants to make a deal.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중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검증 가능한 개혁 달성에 관한 것도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때문에 G20 정상회의 기간 두 정상의 만남이 격화되는 무역 갈등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At this point, we're sort of on hold, waiting to see what will happen at the G20 meeting, and then that'll sort of determine, I think, what happens with these proposed tariffs that are on the block. 두 정상이 만나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 재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시 주석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 북미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 밀착을 통해 북한 카드를 무역 협상 지렛대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과 무역 협상 타결 기대 등이 호재가 돼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확정됐고 그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도 내일 열립니다. 한반도 시계가 또다시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거기 제일 먼저 태엽을 감는 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간에서 촉진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북이라는 분석보다 조금 더 우세합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촉진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双方也会就半岛形势进一步的交换意见，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取得新的进展。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북중 간 밀착에 따른 대북 제재 균열 가능성을 일축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한 전문가들 역시 핵 협상 중재와 촉진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지용 후단대 교수는 중국은 핵 문제 당사자들의 교착 상태를 풀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방북으로 중국과 미국 관계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짱링구이 중앙당교 교수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섣부른 유엔 제재 완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국 배후론, 책임론을 의식해 방북을 미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북 결정 배경에는 교착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기치 못하게 홍콩 시위에 쏠렸던 국제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해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G20 정상회담 직전에 방북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어제 또 큰 지진이 있었죠. 동해와 마주보고 있는 니가타현의 해역이었는데 한때 지진 해일 우려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10시 22분쯤 일본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14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을 중심으로 진도 6 전후에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또 일본 동북부 동해와 접한 아키타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도 4, 5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이시카와현에 한때 지진 해일 주의보도 발령됐으며 주민들에게 피난 관련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지진 해일의 높이는 1m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후 2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 넘어서까지 최고 10cm 정도의 약한 수위 변동만 관측됐을 뿐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8,000여 가구가 정전됐고 부근 신칸센과 철도의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곳에 따라 고속도로의 통행도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부 여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진 해일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목포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목포시의 보안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 의원은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우선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로 공직 업무 도중 취득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내준 거죠.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결국 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또 손 의원이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유독 한 조카에게만 차명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밤사이 있었던 사건 사고들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7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갑자기 끊어진 전기 공급이 밤 늦게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파트 전체 1,700여 세대가 7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고 주민 3명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샘 물이 지하 수전실로 흘러들어가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통영대전 고속도로 산내분기점 인근에서 57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도로 보수용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심하게 부서졌고 승용차 운전자 이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밖으로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가출 중학생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피해 서울 노원구까지 무려 50km나 도망갔다가 공포탄을 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지난 2012년 있었던 노크 귀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전초, 소초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하면서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KBS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도 상황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이 북한 어선이 항구 안쪽까지 들어온 건 물론이고 별다른 제지 없이 부두에 정박해서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관련 영상들과 목격담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어선입니다. 민간 어선들이 드나드는 부두 안쪽에 정박해 있습니다. 비교적 말끔한 복장을 한 북한 어민 4명이 배 위에 서 있고 막 육지로 상륙하기 직전입니다. 이 사진은 주변에 있던 우리 어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어디서 왔느냐며 북한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눴고 말투가 이상해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직후 부랴부랴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무장 병력을 태운 군 트럭들도 황급히 진입합니다. 잠시 후 해경 경비정이 줄을 매달아 북한 어선을 예인해 나갑니다. 삼척항에 있던 북한 어선을 뒤늦게 인근 군사 항구로 예인하는 겁니다. 어민들은 애당초 방파제에서 처음 발견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부두까지 이동해 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당국 발표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보는 길 맞죠. 해경배가 절대 예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어. 이미 배가 와 있는 다음에 최초 신고자도 조업하던 어민이 아니라 방파제 낚시꾼이라며 관계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정박한 곳으로 알려진 부두입니다. 이 부두 옆에는 우리 어민들이 수산물을 사고 파는 일명 어판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12년 최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크 귀순과 다를 바 없다며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3주 가까이 인천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사태는 결국 인천시가 처음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대처도 부실했기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100% 인재라는 건데 김진아 기자가 어쩌다 붉은 수돗물이 나오게 됐는지 조사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인천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수도관 안에 쌓인 물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전기 점검 문제로 공촌 정수장이 아닌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 서구와 영종 지역에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길 방향이 평소와 반대가 되면서 관 속의 물때가 떨어져 나왔다고 조사반은 분석했습니다. 인천시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건설기준상 물길 전환은 이물질 발생 여부를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보통 10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엔 단 10분 만에 밸브를 여는 바람에 유속이 2배로 급증했습니다. 과거에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후에 가라앉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국가건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하다 생긴 100%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현장 담당자들이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가 뭐냐 그러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작업을.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의 이물질은 대부분 알루미늄과 망간 성분이라며 식수로는 권하지 않지만 빨래와 설거지용으로는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수관로의 이물질 제거 상황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 따라 차례로 수돗물 정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관련 소식입니다. 사고를 낸 추돌 선박의 선장,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현지 검찰이 계속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가 난 유역은 다리와 다리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배 방향을 함부로 틀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직진만 해야 하는 구간인데도 그걸 어겼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루즈선이 교각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을 틉니다. 이후 이 배는 앞서가던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켰습니다. 이 같은 급선회가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서 금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뉴브강 운항 경력 30년의 톨러이 졸탄 선장은 해당 항로에서는 직진만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egyenletes távolságra, és ne nagyon változtasson irányt, akkor biztonságos egy hajóhídnak a meghajózása. 섬을 사이에 두고 두 줄기로 흐르던 강물이 합류하는 지점인데다 교각까지 있어 항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리 통과 전엔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머르기트 다리 근처는 암초가 많고 항상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 항해를 할 때 큰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가해 선장의 부주의에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헝가리 검경은 무선 기록 등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 선장의 과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2달 전 유조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던 네덜란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mikor azt mondom, hogy célunk, hogy mi hamarabb kivizsgáljuk az ügyet, akkor célunk az is, hogy a lehető legalaposabban kivizsgáljuk ezt a balesetet, és ehhez pedig szakértői vizsgálatokra van szükség, az pedig idő. 헝가리 측은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세르비아 국경까지 강 215km 구간에서 24시간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인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나선 한국인 남성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와 주인도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이모 씨는 지난 14일 인도 북부 칸그라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겠다며 호텔을 나선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인근 다르만 마을의 나무 위에서 이 씨의 장비가 발견돼 현재 경찰 등 구조팀 40여 명이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원룸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은 평소에 구타도 모자라 물고문도 하고 심지어 다친 친구를 소재로 삼아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며 조롱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이달 초 광주의 한 원룸에서 18살 최모근 등 4명이 친구 김모근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김모군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때리고 김군의 상처를 조롱하거나 돈을 빼앗은 내용을 자랑하듯 노랫말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모습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을 채운 세면대에 김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빼앗았고 돈을 더 구해오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폭행에 시달리던 김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들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수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살인죄로 형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게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또 특가법상 특별 규정이 있어서 경찰은 최군 등 4명을 살인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국회 소집은 거부했던 한국당이 청문회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청문회를 출구 전략 삼아 국회에 복귀하는 건 아닌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국회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의총 윤석열 후보자의 옛 뉴스 인터뷰가 나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좌천됐던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복귀하면 보복 우려가 있다고 묻자 답한 건데 녹취를 다 틀고 한국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러고선 윤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겁니다. 국회 소집을 거부했던 한국당이 청문회는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 수사가 편파,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제기했던 윤 후보자의 처가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은 민주당은 그만 오락가락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는 대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합니다. 여야 4당의 국회 정상화 압박에 4대1로 고립된 한국당이 검찰총장과 26일로 예정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로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올 여름도 덥다는 예보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제 손보기로 했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에어컨 마음대로 틀어도 되나? 이런 점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우리 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서재희 기자가 미리 예측해봤습니다. 올여름 하루 4시간씩 매일 에어컨을 틀면 한 달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 다른 전력 사용량이 200kW시고 시간당 소비 전력이 2kW인 에어컨을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현재 요금제로는 한 달 전기요금이 87,540원. 그런데 누진제 구간을 넓히면 단가가 낮은 1단계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2, 3단계는 줄어 약 66,000원이 나옵니다. 21,0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하루 8시간 에어컨을 틀 경우 현재는 166,000원대, 개편안을 적용하면 15만 원으로 16,000원을 덜 내게 됩니다. 매일 12시간을 트는 경우 24만 5천 원에서 22만 9천 원으로 역시 16,000원 정도 절감 효과를 봅니다. 개편안대로면 대부분 가구가 혜택을 보지만 특히 한 달 사용량이 450kW시인 경우 할인액이 2만 2천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반면 250kW시 정도만 쓰는 집은 할인액도 6천 원대에 그칩니다. 에어컨 절전 기능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가 되면 저절로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초반에 한 24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방에 이제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희망 온도를 한 26도나 28도 정도로 올리면 소비 전력이 24도로 쓰던 것보다는 한 30% 이상 절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은 전기위원회 인가 등을 받아 다음 달 시행됩니다. 하지만 가정용만 누진제라는 불만 등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 한전은 2,8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떠안아 적자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6도, 강릉 27도 예상되고 광주가 29도,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이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 호남 동부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시간당 1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지만 경남 지역과 울산, 부산과 광주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볕이 들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그리고 원주가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동해상에서는 최고 2.5m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토요일인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성에서 600년 된 고목이 뿌리째 뽑혀 넘어지면서 인근 매표소 등을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성벽에 기대 있던 나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뿌리채 뽑혀 성 밖으로 넘어갑니다. 넘어진 나무는 성벽 바깥 계단과 계단 중턱에 매표소를 덮쳤습니다. 나무가 서 있던 진주성 서문은 사찰을 찾는 어르신 등 하루 200여 명의 주민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제 장가지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이게 절 입구다 보니까 아침에 많이 들어가시고 그때쯤 좀 위험했을 것 같긴. 충격으로 나무 옆에 있던 가로등이 넘어졌고 성벽 일부도 부서졌습니다. 높이 15m, 밑동둘레 3.5m의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였습니다. 촉순로하고 연계돼가지고 저는 이 나무가 촉순로의 역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쉽네요. 고사한 나무 안은 모두 썩어 껍질만 남은 상태로 무게를 못 견디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쓰러진 나무입니다. 성인 남성 몇 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로 밑동이 텅 비었습니다. 진주성 안에서 가장 오래된 고목이었지만 사고를 막을 만한 밧줄이나 부목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고목이 자빠질 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공간도 실제 와봐서 아시겠지만은 마치 공간도 지금 있지 않고. 진주성 관리사무소는 성 안팎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고목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보안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에 주기적으로 근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걸 면제받으려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이른바 준법 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은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나 안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 씨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습니다. 감옥을 나선 뒤 보안관찰 대상이 된 강 씨는 석 달에 한 번 관할경찰서장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 재판은 200만 원의 벌금이 나왔고요. 2010년도에도 이제 벌금이 200만 원 나왔었고.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관찰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준법 서약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개입하고 난폭하게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전 잘못됐고. 강 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준법 서약 폐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관련한 3번의 재판 끝에 강 씨는 보안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준법 서약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존중해 법무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1989년 사상전향 제도를 대신해 준법 서약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 만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2년 전 북미 관계가 지금 같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북한이 실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시 미국 일부 부자들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핵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20대 백만장자 백 위트도 이 중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핵 벙커를 만들다 벙커는커녕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주식 투자가 데니얼 백위트가 중형을 선고받던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만원입니다. 이 28살의 백만장자 청년은 자신의 저택에 핵 벙커를 짓기 위해 21살 청년 카프라를 인부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땅을 파괴했고 지난 2017년 9월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이 청년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Left in a pit below the ground in these tunnels, and when he tried to make his way out, when a fire broke out in those tunnels, he died a horrific death. 법원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인부를 숨지게 했다면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위트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카파라의 가족은 백위트가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disappointed with the sentence that was levied on Mr. Beckwith. In effect, he has a sentence of 9 years. And with good behavior, he can qualify for parole after 4.5 years. 2년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의 일부 부유층 사이에선 핵 벙커를 만드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Even though it's not might not have been what we wanted, we're all relatively thankful that Beckwith is receiving some form of punishment. Nothing like this hopefully will happen to anybody ever again. 하지만 무리한 작업으로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백위트는 결국 자신의 핵 벙커 대신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구조대원들이 집 지붕에 구멍을 뚫은 뒤 할머니를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에서 90살 할머니가 폭우로 난 산사태로 무너져버린 집안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할머니를 발견한 뒤 4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인데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구조대원들과 하이파이브까지 하시는 걸 보니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프로펠러 비행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어쩐지 좀 독특한 외관의 이 비행기는 세계 최고 에어쇼로 꼽히는 파리 에어쇼에서 선보인 전기 여객기입니다. 승객 9명을 태우고 최대 650마일, 약 10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훨씬 조용하고 연료도 아낄 수 있는 친환경 비행기라고 합니다.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의 통근 수요를 노리고 개발됐다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처럼 빠르게 대중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인근의 한 도시에 북극곰이 나타났습니다. 도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더니 결국 지쳐서 누워버리는데요. 북극곰이 길을 잃고 서식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에 나타난 겁니다. 지역 환경 전문가는 이 도시에 북극곰이 나타난 건 4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너무나 지치고 약해 보여서 원래 서식지로 바로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내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지난해에만 16,000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어제 증언 대회를 갖고 난민 심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난민 면접이 조작돼서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수십 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아담은 7년 전 수단을 떠났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수단 정부에 맞서 싸우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يحارب الحكومة السودانية وكل النظم الدكتاتورية منذ أكثر من 20 عام دفاعا عن المواطنين العزل. 하지만 이 같은 아담의 이야기가 난민 면접 조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담의 사연을 일부 누락시킨 겁니다. 결국 아담은 난민 면접 조서 허위 기재가 인정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وأيضا هنالك تغيير للأقوال في زيادة وفي نقصان. 아담과 같이 난민 면접 조서가 조작된 난민 신청자가 최소한 57명인 것으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변호사 동석 등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면접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반드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서를 조작한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상황.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기생하면 단순히 여흥을 돋우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무용과 노래 또 시서화를 겸비한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예술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살풀이춤과 승무 등 우리 전통무용의 상당수는 이 얘기들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왔는데 그 마지막 얘기가 이 시대에 남아서 중요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윤영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냘픈 춤사위가 끊길 듯 말 듯 넘실넘실 이어지고 제 150cm가 안 되는 작은 칠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흥은 어느새 너른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모습을 담은 86살 권명화 명인의 소고춤입니다. 살풀이 춤과 승무 등 전통 춤의 명맥을 이어온 지 어느덧 70년. 6.25 전쟁 직후 16살 나이에 대구의 기생양성소 대동권번에서 3년간 혹독한 교육을 받고 예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손 하나에 천분을 들어야만이 춤이 이제 춤사위가 좀 된다. 또 발을 뛰는 데는 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만이 춤이 된다. 최고의 민살풀이 춤꾼이었던 군산 소화권번 출신의 장금도 명인. 누구든 춤을 추게 만들었다는 부산 동래권번의 유금선 명인과 함께 무대에 선 것이 벌써 6년 전. 하지만 이번엔 권 씨 혼자입니다. 두 선배 명인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권 씨는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얘기가 됐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정신 세계는 꼭 뭔가 기록에 남아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그것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생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이 시대의 마지막 얘기들과의 이별을 그리워하는 추모 공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승무이수자 국수호 등 명인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영락입니다. 우리나라 상당수 기반시설이 1970, 80년대에 지어졌는데요. 이 노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2조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시설 보수에 나서기로 했는데 특히 이 수도관과 통신구 같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1977년 준공된 이 고가도로는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골조가 낡아 상판에 구멍이 뚫리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슬라브가 펀치도 나고 등등이 잦았어요. 그 상황이 슬라브 전문 교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저수지의 96%, 댐 45%, 철도 37%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상황. 정부는 기반 시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 투자가 연평균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땅속 낡은 시설물도 안전 대책이 마련됩니다.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송유관과 통신구가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누수와 부식 등 문제가 드러난 열수송관과 가스관, 송유관 등은 올해 안에 긴급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근 불이 난 통신구와 전력구 등은 케이블을 난연제로 바꾸고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땅꺼짐 현상을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로 1,500여 킬로미터도 교체합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 공간 통합 지도는 2023년까지 완성합니다. 지하 시설물 15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사 중 관로 파손을 줄이고 사고 대처도 신속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일부 다이어트 제품에서 대장균과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일반 식품을 비만 또는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 사이트도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새싹보리 분말입니다. 검사 결과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 2개에선 쇳가루가 나왔고 1개에선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샀거든요. 인터넷으로 샀어요. 내 주변에 누구 하나 먹었는데 배가 좀 많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단백질 함량이 표시된 양에 미치지 못하는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레몬밤 액상차 1개에선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사이트 1,900여 건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명 방송인이 인스타그램에 홍보해 인기를 끌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도 들어있습니다. 개인 쇼핑몰은 방송통신심의원에 차단 요청을 했고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사에는 직접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특히 새싹보리 분말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고지혈증과 염증 개선 등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품질 불량 등으로 적발된 제품은 2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소마다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행정당국이 점검에 나섰는데 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잇따라 들어선 태양광 발전 사업장들. 폭우에 곳곳에서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비 피해가 유난히 컸던 청주의 한 발전소입니다. 완공 단계지만 산 절단면 침식이 벌써 진행돼 움푹 파였고 산사태 방지용 그물은 해졌습니다. 토사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표에 2m 깊이로 고정한 모듈 지지대는 뼈대를 40-50cm씩 드러냈고 토사에 배수로는 흔적도 없이 막혀버렸습니다. 폭우 쏟아지고 난 다음에 다 쓸려 내려가서 2차로 9월경에 한 번 다시 했고요. 올 봄에 또 한 번 다시 했고요. 또 다른 발전소 신축 현장. 벌목한 경사면 곳곳에 토사가 유출돼 배수로 응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디 가도 이게 넘치는 다 똑같아요. 처음에 검색시면 다 넘쳐 이렇게. 몇 번 터냐고 했는데 다시 잤거든요. 시멘트 가설물이 흙더미 위에 위태롭게 얹혀 있고 공사 자재들이 좁은 배수로를 가득 막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산지 건립을 위한 경사도 기준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지만 지형이나 유량 분석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산을 막 깎아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후유증, 산사태나 토사유출은 재난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상당히 허술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나 구속력 등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니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리 제재도를 좀 둬서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간까지 모든 단계를 해서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2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만 2,500여 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흔히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이 맛과 영양이 좋아서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이 어획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인 남해안 청정해역. 어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미끼를 꿰n 낚싯줄을 바다에 던집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팽팽한 낚싯줄을 끌어당기면 힘이 넘치는 갯장어가 끌려 나옵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갯장어는 준악으로 불리는 긴 낚싯줄로만 잡습니다. 줄화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발에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낚싯배 안 물어요. 줄화배 안 되고만. 특히 갯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는 100% 자연산입니다. 갯장어는 여름 한철 동안 이곳 고성군 자란만을 비롯해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만 잡힙니다. 갯장어는 이맘때 뼈가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많아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25,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국내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국내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워 일본으로 수출하던 것도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 국내에서 소모가 되니까 일본 수출 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갈수록 귀하신 몸이 되고 있는 갯장어 잡이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은 보이자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와 반대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와 정체며 반포대로 도심 방면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 드문드문 짧은 정체 있지만 소통 원활한 편입니다. 평소 밀리는 강남대로는 신호대기 잠시 받는 것 외에는 양방향 모두 수월한 모습이며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사이 간간히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 안쪽은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초 SK 브로드밴드 앞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대규모 집회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올림픽대로 여의교에서 서울교 방면의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사태를 키웠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2주 이상이나 고생을 한 뒤에 나온 이번 인천 수돗물 오염 사태의 원인은 부주의한 수계 전환 때문이라고 정부 합동조사단은 진단했습니다. 관로를 바꿀 때에는 이물질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를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부주의하게 수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사태 초기에 탁도가 음용 기준치를 넘은 경우가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을 공급했습니다. 탁도기마저 고장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의 공천 정수장이 이물질 공급원이 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수계 전환 준비 과정부터 부실했고 수도 관로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천시가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책도 여전히 부실하다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려되는 것은 수돗물 오염이 과연 인천만의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 능력은 어떨지 우려와 의문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에 있는 물의 수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의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지속적인 송수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역시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식용수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체계는 물론 고도 정수 처리 시설 확충 등 수돗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수돗물마저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과 북핵 문제 해법 마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한때 발령되고 신칸센과 철도 운행이 정지됐지만 원전 등에는 이상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기소에 반발했습니다.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다던 북한 어선이 부두에 정박해 주민들과 대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 경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날이 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지표면이 뜨거워지겠습니다. 오후에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 호남 동부 내륙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은 우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경남과 울산, 부산과 광주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